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기 힘들 정도로 소름 끼치는 실화입니다. 1959년 2월 러시아 우랄 산맥의 한 설산에서 9명의 젊은 등산객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수색대가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 광경은 이 세상 것이 아니었습니다. 텐트는 안에서부터 찢어져 있었고 대원들은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개골이 골절되어 있었고 한 여성의 시신에서는 혀와 눈이 사라진 채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일부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대체 그날 밤 그 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미스터리. 지금부터 그 섬뜩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59년 1월 말, 당시 소련의 스베르들로프스크, 지금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10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모두 우랄 공가대학 출신의 엘리트 학생들과 졸업생들이었죠. 이들을 이끈 사람은 23세의 이고르 다이어틀로프였습니다. 그는 스키와 등산에 열정적이었고 이미 여러 차례 위험한 산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 많은 리더였죠. 다이어틀로프는 이번 원정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랄 산맥, 북부의 오토르텐 산, 해발 1234m의 이 산은 당시 카테고리 3급 난이도로 분류되었습니다. 소련 시절 등산 난이도는 1급부터 5급까지 있었는데 3급이라면 상당한 경험과 기술이 필요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그것은 도전이 아니라 모험이었습니다. 2월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300km가 넘는 거리를 스키를 타고 종단하는 것. 이것이 성공하면 그들 모두는 소련 체육위원회로부터 2급 관광 자격증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1959년 1월 23일 이들은 기차를 타고 이비델로 향했습니다. 들뜬 마음과 설레는 표정으로 가득했죠. 그들의 가방에는 2주치 식량, 텐트, 침낭, 스키,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에게 마지막 여행이 될 거라는 것을. 1월 25일 그들은 BJ라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트럭을 타고 더 북쪽으로 이동했죠. 1월 27일 그들은 마지막 문명의 흔적인 비주아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리유딘이 심한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하산을 결정한 겁니다. 그는 좌골 신경통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했죠. 동료들은 아쉬워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1월 28일 유딘은 그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유일한 생존자. 이제 9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스키를 타고 눈 덮인 광야를 가로지르기 시작했죠. 다이어틀로프는 매일 일기를 썼고 여러 대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일기와 사진들이 나중에 유일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1월 30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날씨가 좋다. 눈이 깊지만 전진하는 데는 문제없다. 사진들을 보면 그들은 즐거워 보입니다. 웃고 있고 농담을 주고받고 서로를 장난스럽게 밀치고 있죠. 1월 31일 그들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날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원을 향해 이동 중이다. 바람이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기는 여전히 높다. 그리고 2월 1일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일기는 오후 3시쯤 끝이 납니다. 다이어틀로프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목적지까지 도달하려고 했지만 날씨 때문에 힘들다.
눈보라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캠프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캠프를 설치한 곳은 지금 다이어틀로프 고개라고 불리는 산비탈이었습니다. 해발 약 1100m,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벗은 경사면이었죠. 왜 하필 그곳에 텐트를 쳤을까요? 경험 많은 등산가들이라면 바람막이가 되는 숲속에 캠프를 설치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들이 길을 잃었고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멈췄을 거라고요. 또 다른 이들은 다이어틀로프가 훈련 목적으로 일부러 험한 곳에 캠프를 친 거라고 말하죠. 마지막 사진은 오후 5시쯤 찍혔습니다. 대원들이 텐트를 설치하는 모습이었죠. 눈보라 속에서 힘겹게 작업하고 있는 그들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카메라에는 더 이상 사진이 없었고 일기도 여기서 끝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단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다이어틀로프 팀은 2월 12일에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는 즉시 체육클럽에 전보를 보내기로 약속했었죠. 2월 12일이 지나갔습니다. 전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흔한 일이니까요. 가족들도 며칠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의 가족들이 대학에 문의하기 시작했고 대학 측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리유딘 살아 돌아온 그 청년이 자원하여 수색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계획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으니까요. 2월 26일 수색대는 헬리콥터와 스키 부대를 동원하여 본격적인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군인들, 자원봉사자들, 지역 주민들까지 합류했죠. 몇백 명의 인원이 눈 덮인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오후 마침내 그들은 찾았습니다. 텐트를.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텐트는 거의 눈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텐트는 여러 군데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서부터 누군가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텐트를 안에서 밖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급하게, 필사적으로 텐트 안을 살펴보니 더욱 기묘했습니다. 배낭, 옷, 신발, 음식,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어요. 마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침낭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일부는 아직 안에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신발이었습니다. 9명의 신발이 모두 텐트 안에 남아 있었어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그들은 신발도 신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간 겁니다. 수색대원들은 눈 위에서 발자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죠. 8명, 9명의 발자국이 텐트에서 비탈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발자국을 보면 그들이 걷거나 뛰어간 흔적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친 것처럼 질서정연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죠. 일부 발자국은 맨발이었습니다. 어떤 건 양말만 신은 상태였고요. 영하 30도에 눈보라가 치는 한밤중에 발자국은 약 1.5km를 이어지다가 숲 가장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삼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죠. 수색대는 그 나무 아래서 첫 번째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2월 27일 삼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것은 두 구의 시신이었습니다. 유리 도로셴코와 유리 크리보니셴코.
절친한 친구였던 두 사람이었죠. 그들은 속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외투도 없이 나무 아래 눈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둘 다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 밑에는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모닥불이었죠. 그들은 추위 속에서 불을 피우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불은 금방 꺼진 것 같았어요. 둘째, 나무가지들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지상 4~5m 높이까지 누군가 나무를 올라간 겁니다. 도로셴코의 손에는 나무 껍질 조각과 상처가 있었어요. 왜 나무를 올라갔을까요? 무언가를 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면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려고?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3월 5일 텐트와 삼나무 사이의 비탈에서 세 번째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고르 다이어틀로프였습니다. 리더였던 그는 텐트를 향해 기어가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마치 돌아가려던 것처럼. 그로부터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네 번째 시신, 지나이다 콜모고로바. 그녀도 텐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위쪽에서 다섯 번째 시신, 루스템 슬로보딘. 그의 두개골에는 작은 골절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모두 얼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세를 보면 마치 텐트로 돌아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 같았어요. 눈 속에서 기어가다 결국 쓰러진 겁니다. 5명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4명은? 수색대는 몇 줄을 더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고 지형이 험했죠. 그리고 마침내 5월 4일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발견되었습니다. 삼나무에서 약 75m 떨어진 계곡. 눈 아래 깊숙한 곳에서 나머지 4명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니콜라이 티보브리뇰, 알렉산더 콜레바토프, 류드밀라 두비니나, 그리고 세면 졸로타료프. 그들은 작은 개울가의 눈 속 움푹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치 임시 은신처를 만든 것처럼. 하지만 이 4사람의 상태는 앞서 발견된 5명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심각한 외상이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소름 끼쳤습니다. 니콜라이 티보브리뇰. 그의 두개골은 심각하게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기록했죠. 자동차 충돌 사고에 해당하는 수준의 강력한 힘이라고. 하지만 두개골의 외부 상처는 없었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타박상도 없이 뼈만 박살난 겁니다. 세면 졸로타료프와 류드밀라 두빈이나 이 두 사람은 갈비뼈가 여러 개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두빈이나는 12개 중 6개가 부러져 있었죠. 졸로타료프도 비슷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손상은 엄청난 압력에 의한 것입니다. 마치 트럭에 치인 것 같은. 하지만 역시 외부 상처는 거의 없었어요. 옷도 찢어지지 않았고 타박상도 최소한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가장 섬뜩한 발견. 류드밀라 두빈이나 20세의 젊은 여성. 그녀의 시신에서 혀가 없었습니다. 눈도 없었고 입술 일부도 사라졌어요. 부검 보고서에는 설구려뼈 부재라고 적혀 있습니다. 혀가 뿌리째 뽑힌 겁니다. 어떤 이들은 야생동물이 먹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신들은 동물에게 훼손되지 않았어요. 왜 유독 그녀만? 알렉산더 콜레바토프도 눈이 없었습니다. 콧등뼈도 손상되어 있었죠. 이제 옷 얘기를 해볼까요? 계곡에서 발견된 4명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두빈이나는 크리보니셴코의 바지 일부를 입고 있었습니다. 졸로타료프는 두빈이나의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요.
그들은 서로의 옷을 나눠 입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먼저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겨서 추위를 견디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필사적인 생존 시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이 나옵니다. 일부 옷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겁니다. 크리보니셴코의 갈색 스웨터에서 베타 방사선이 측정되었습니다. 두비니나와 콜레바토프의 옷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방사능 수치가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상보다는 높았어요. 왜? 어디서? 어떻게? 조사관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았거든요. 한편으로는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들,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물리적 충격을 받은 사람들, 방사능, 찢어진 텐트, 사라진 혀와 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텐트에서 쫓아낸 걸까요? 경험 많은 등산가들이 영하 30도의 한밤중에 신발도 신지 않고 외투도 입지 않고 텐트를 찢고 뛰쳐나갈 만큼 두려운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소련 정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놓은 결론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레프 이바노프, 그가 이 사건의 수석 조사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경험 많은 검사였던 그는 철저하게 조사하려 했죠. 그는 현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했고 증인들을 신문했어요. 지역 주민들, 수색대원들, 심지어 원주민인 만시족까지. 만시족 사람들은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산을 죽음의 산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바노프는 미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적인 증거를 원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증언이 나왔습니다. 2월 17일 밤 다이어틀로프 팀이 사라진 지 약 2주 후 인근 지역에서 다른 등산 그룹이 이상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겁니다. 그들은 밤하늘에서 밝은 구체를 봤다고 했습니다. 주황색이었고 빠르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요. 다른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목격담을 했습니다. 2월 초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고. 기상현상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것? 이바노프는 군 당국에 문의했습니다. 혹시 그 지역에서 군사 실험이 있었는지. 군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실을 말한 걸까요? 당시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소련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었고 우랄 지역에는 여러 군사 시설이 있었죠. 방사능 검출도 설명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들이 우연히 군사 실험 지역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이바노프는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압력을 받기 시작했어요. 1959년 5월 28일 갑자기 조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공식 결론은 이랬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자연의 힘에 의한 사망. 그게 다였습니다. 어떤 자연의 힘인지, 왜 그런 이상한 부상들이 있었는지, 방사능은 어디서 온 건지 아무 설명도 없었어요. 모든 사건 기록은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봉인되어 비밀 문서고로 옮겨졌죠. 그리고 더 이상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 지역 다이어틀로프 고개 주변이 3년간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겁니다. 왜? 단순히 등산 사고였다면 왜 그 지역을 봉쇄한 걸까요? 이바노프 검사는 나중에 은퇴한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그는 200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련 정부의 은폐 의혹은 이 사건을 더욱 미스터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추측하기 시작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6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이어틀로프 사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이론들이 제시되었죠.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눈사태설. 가장 과학적으로 들리는 설명입니다. 눈사태가 텐트를 덮쳤고 대원들은 질식을 피하기 위해 텐트를 찢고 탈출했다는 거죠. 2021년 스위스 연구팀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슬랩 눈사태라는 특수한 형태의 눈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 눈사태 흔적이 거의 없었어요.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 텐트는 눈에 살짝 덮여 있었지만 대규모 눈사태의 증거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왜 대원들이 1.5km나 떨어진 곳까지 갔을까요? 눈사태를 피했다면 가까운 곳에 머물렀을 텐데요. 두 번째, 저체온증 이상행동설. 저체온증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람들은 역설적 벗기라는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갑자기 덥다고 느껴서 옷을 벗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왜 애초에 텐트를 떠났을까요? 저체온증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잖아요. 세 번째, 카르만 와류설. 일부 과학자들은 특수한 기상현상을 제시합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넘어가면서 초음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해요. 이 초음파는 사람에게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지만 신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이론이지만 물리적 부상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군사 실험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소련군이 그 지역에서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실험을 하고 있었고 대원들이 우연히 그것을 목격했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방사능 검출, 이상한 빛 목격담, 그리고 사건의 기밀 분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진공폭탄이나 연료 공기폭탄 같은 실험 무기를 추측합니다. 이런 무기는 엄청난 압력파를 만들어내는데 외부 상처 없이 내부 장기를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련 그리고 현재 러시아 정부는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만시족 공격설. 초기에 제기된 이론입니다. 원주민들이 성스러운 땅을 침범했다고 생각해서 공격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이론은 빠르게 기각되었습니다. 만시족은 평화로운 민족이었고 그런 흔적도 전혀 없었거든요. 게다가 만시족 사람들 자신도 수색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여섯 번째, 패닉과 사고의 연쇄설. 2019년 러시아 정부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내놓은 공식 결론입니다. 그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작은 눈사태나 강풍이 텐트를 손상시켰고 공황 상태에 빠진 대원들이 급히 탈출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일부는 얼어 죽고 일부는 계곡으로 떨어지면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물론 더 황당한 이론들도 있습니다. 외계인 납치설, UFO 목격담과 방사능을 근거로 하죠. 설인, 즉 예티 공격설도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이나 시간 왜곡까지. 이런 이론들은 대부분 근거가 약하지만 이 사건이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일까요?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2024년 현재 다이어틀로프 고개 사건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65년이 지났지만 매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산을 찾아갑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혹은 단지 그 불가사의한 장소를 직접 보기 위해 그곳에는 이제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9명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죠. 그들을 기리고 그들의 미스터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겠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진보해도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존재한다는 것. 혹은 진실은 알려져 있지만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기밀, 군사적 비밀, 혹은 너무 끔찍해서 공개할 수 없는 무언가. 생존자 유리유디는 201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사건을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만약 내가 그날 함께 갔다면 나도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평생 죄책감과 궁금증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왜 자신만 살아남았는지, 그날 밤 친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이어틀로프 사건은 단순한 등산 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권의 책, 수십 편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여러 영화의 소재가 되었죠. 2013년에는 악마의 패스라는 영화가 나왔고 2021년에는 넷플릭스에서 시리즈로도 제작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사건에 그토록 매료될까요? 아마도 그것이 완벽한 미스터리이기 때문일 겁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지만 답은 없습니다. 여러 이론이 있지만 모두 뭔가 빠진 것 같죠. 설명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완전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9명의 젊은이들이 실제로 죽었고 그들의 가족들은 평생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사태였을까요? 군사실험?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1959년 2월 1일 밤 우랄 산맥의 그 설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영원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그날 밤 9명의 경험 많은 등산가들이 영하 30도의 혹한 속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뛰쳐나갈 만큼 그들은 무언가를 보았거나 듣거나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다이어틀로프 고개. 그곳에는 여전히 답없는 질문들이 눈과 함께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